2026년 3월 18일, 여러분도 아마 그날의 분위기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다들 엄청난 축제 분위기였죠. 맞아요. 한국 증시가 하루 만에 무려 5% 넘게 폭등하면서 온 미디어가 막 이른바 그 코스피 8,500 시대라는 환상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됐었잖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 진짜 완벽한 봄이 찾아왔다는 기대감이 엄청났습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하루였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짓눌려 있던 지수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면서 마침내 이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뭐 이런 안도감이 시장 전체를 감쌌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거든요. 네, 전 세계가 그 화려한 지수 상승에 환호하면서 막 축제 분위기에 취해 있던 바로 그 순간에요. 정작 시장의 생리를 가장 밑바닥부터 꿰뚫고 있는 거대 글로벌 자본들은 아주 조용히 비상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아, 가장 똑똑한 VIP들은 이 축제가 가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파헤쳐보죠. 도대체 모두가 환호하던 그날 시장의 수면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 모순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핵심입니다. 3월 18일의 그 폭등은요, 결코 튼튼한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반등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뭐였죠? 누군가 개입이라도 한 건가요? 개입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된 기계적인 결과물이었죠. 오늘 이 심층 분석의 목표는 바로 한 달 전인 2월에 발생했던 아주 묵직한 글로벌 유동성 위기가 어떻게 3월 18일 한국 증시의 기묘한 5% 폭등과 연결되는지 그 끈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외국인이 던진 8,802억 원이라는 칩이 어떻게 한국 기관의 3조 1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강제로 움직였는지 그걸 알아보자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이 메커니즘을 굳이 아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 그리고 화면 위에서 번쩍이는 빨간불의 지수 상승에 너무 쉽게 시선을 빼앗기곤 하잖아요. 맞아요. 다들 오르면 그냥 좋은 줄만 하니까요. 무작정 따라사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 실제로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고 알고리즘을 조종하는 진짜 손을 읽어내지 못한다면요, 결국 누군가가 차려놓은 판에서 춤만 추다 끝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이 과잉의 시대에 진짜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차가운 기계장치의 원리를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3월에 그 미스테리한 폭등을 제대로 해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한 달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네, 모든 사건의 진원지는 2026년 2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월 18일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날 글로벌 3호 대출 시장, 그러니까 프라이빗 크레딧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하던 블루아울 펀드가 시장 전체에 찬물을 끼얹는 발표를 하죠. 아, 그 유명한 블루아울 사태 말씀하시는군요. 네, 바로 펀드 환매를 영구히 중단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3호 대출 시장의 덩치가 최근 몇 년간 얼마나 비대해졌는지 생각해보면 그 선언이 시장에 던진 파장은 단순한 개별 펀드의 이슈가 아니었겠네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순차적으로 원금을 100% 돌려주겠다는 단서를 달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거대 기관 투자자들을 진정으로 패닉에 빠뜨리는 건 최종적인 원금 손실 여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 건가요? 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도요? 바로 당장 피가 도는 통로가 막히는 유동성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이죠. 아, 유동성의 경색이요. 여러분 이게 거대 자본들 사이에서는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치명적이죠. 쉽게 말해서 내일 당장 월세를 내거나 대출 이자를 막아야 하는데 내 은행 계좌에는 분명히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어요. 네, 장부상으로는 엄청난 부자죠. 그런데 정작 은행의 모든 ATM기가 목통이 되고 창구 시스템이 다운돼서 단돈 1만 원도 손에 줄 수 없는 상황과 같은 겁니다. 숫자상으로는 부자지만 당장 현금 결제를 못해서 파산하게 생겼으니 그야말로 완득한 유동성 감옥에 갇힌 셈이네요. 와, 그 고장난 ATM 비유가 현재 사모펀드 출자자들이 처했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아, 정말 그런가요? 네, 기관 투자자들은 수많은 포트폴리오를 거미줄처럼 막 엮어놓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데요.
한 곳에서 현금 흐름이 꽉 막혀버리면 그 연쇄작용으로 다른 건실한 투자 자산들까지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멀쩡한 자산도 헐값에 팔아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공포는 전염성이 엄청납니다. 블루아울 사태가 터지자마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다른 투자자들이 블랙스톤 같은 초대형 펀드들로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돈 빼달라고 난리를 쳤겠네요. 네, 앞다투어 현금을 빼달라고 한매의침이 쇄도했죠. 결국 펀드런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거네요. 멀쩡하던 펀드들까지 환매 요구를 감당하지 못해서 심지어 파트너들이 자신들의 사재를 털어 현금을 마련해야 했다는 뉴스도 본 기억이 납니다. 네, 맞아요. 전 세계를 무대로 움직이는 글로벌 자본들에게 지금 당장 캐시를 쥐고 있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강력한 생존의 시그널이 켜진 겁니다. 와, 유동성 확보가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되어버린 거네요. 자, 그렇다면 극심한 현금 가뭄에 시달리게 된 이 글로벌 자본들이 가장 먼저 어디를 쳐다봤을까요? 당연히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큰 규모로 주식을 팔아서 현금, 즉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시장을 찾았겠죠. 아, 그게 바로 한국 증시였군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은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고 엑시트하기 너무 쉬운 거대한 글로벌 ATM기 역할을 하니까요. 2월 말부터 3월 17일까지 외국인들이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한국 주식을 팔아치웠던 게 기억납니다. 거의 한 달 내내 매도 버튼만 누르는 것 같았어요. 네, 코스피 지수는 당연히 바닥을 모르고 막 흘러내렸고요. 엄청난 하락장이었죠. 투자자들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매도는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해서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일반적인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단순한 손절이나 차익 실현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네. 자국 내에서 벌어진 3호 대출 환매 중단 사태, 그리고 그로 인한 끔찍한 유동성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단 1달러라도 더 긁어 모아야 했던 절박한 현금 확보 전쟁이었던 거죠. 아, 현금이 당장 급하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판 거네요. 잠깐만요. 여기서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방금 말씀하시길 현금이 그렇게 절박해서 한 달 내내 한국 주식을 내다 팔던 외국인들이 왜 정확히 3월 18일에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8,800억 원어치나 주식을 사들인 거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오, 그 모순을 정확히 짚어내셨군요. 아니, 현금이 말라서 도망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8,80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쇼핑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3월 18일 코스피 8,500이라는 환상의 껍질을 벗겨내는 열쇠입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날 외국인이 집행한 8,800억 원은 주식시장의 펀더멘털을 믿고 들어온 롱 포지션의 어떤 투자금이 아니었습니다. 투자가 아니었다고요? 그럼 뭐죠? 네, 그것은 한국 시장에 촘촘하게 깔려있는 기계적인 시스템을 교묘하게 연쇄 폭발시키기 위해 아주 정밀하게 당겨진 방화쇠에 불과했죠. 방화세요? 그러니까 그 8,800억 원이 단순히 주식을 샀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거대한 자금을 강제로 움직이게 만든 스위치 역할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스위치를 켠 거죠. 뉴스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3조 1천억 원을 매수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올렸다고 연일 보도했잖아요. 사실은 그 3조 1천억 원이 기관의 자발적인 매수가 아니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 흐름을 아주 완벽하게 짚으셨어요. 표면적인 거래량만 보면 3조 1천억 원을 쏟아부은 기관이 시장을 든든하게 방어하며 지수를 견인한 주역처럼 보이죠? 네, 다들 기관이 드디어 나섰다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시장에 운전대를 쥐고 있던 건 8,800억 원을 쥔 외국인이었습니다. 기관은 철저하게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어 수동적으로 끌려갔을 뿐이에요. 와, 어떻게 8,800억 원으로 3조 1천억 원에 조종할 수가 있죠? 아무리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쓴다고 해도 현물 시장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현물 시장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잠깐. 그럼 현물 시장에서 주식을 직접 산 게 아니었군요. 혹시 파생상품 쪽을 건드린 건가요? 아주 훌륭한 추론입니다. 그날 외국인의 주된 타겟은 몸통인 현물 주식시장이 아니라 꼬리인 선물시장이었습니다. 아, 선물이요? 주식시장에서는 보통 현물이 선물의 가격을 이끌어갑니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잖아요. 그렇죠. 꼬리가 개를 흔들 수는 없으니까요, 보통은. 그런데 외국인은 아주 영리하게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가격을 쉽게 왜곡할 수 있는 선물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선물을 대량으로 사들이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쿡 높여버렸죠. 아, 이른바 웩도독.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거네요. 선물 가격을 현물 가격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그러니까 베이시스 갭을 확 벌려버리면 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간극이 벌어지는 순간 기관의 시스템은 인간의 감정이나 시장의 펀더멘탈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숫자만 보는 기계니까요. 네, 철저하게 수익률을 쫓도록 코딩된 차익거래 프로그램들이 일제히 신호를 깜빡이죠. 현재 선물이 현물보다 지나치게 비싸다. 비싼 선물을 매도하고 동시에 싼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면 무조건 무위험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미친 듯이 사들이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외국인은 선물 시장이라는 꼬리 쪽에 살짝 힘을 둬서 들어올렸을 뿐인데 기계적인 갭 투자를 하도록 설계된 기관의 알고리즘들이 알아서 3조 1천억 원어치의 무거운 현물 주식, 즉 몸통을 덥석 사들이면서 시장 전체를 들어 올려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설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또 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네, 기관의 이 거대한 차익거래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현물 지수가 위로 솟구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기계적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코스피 200 같은 지수를 무조건 똑같이 따라가야 하는 패시브 자금들이죠. 인덱스 펀드들 말이죠. 지수가 오르면 그 비중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주식을 더 담아야 하니까요. 네, 현물 지수가 오르니 이 거대한 패시브 펀드들의 알고리즘은 아무런 가치 판단 없이 오직 지수가 오르니 우리도 무조건 주식을 더 사서 비중을 맞춰야 한다. 이러면서 추격 매수를 시작합니다. 와, 차익거래 프로그램이 불을 붙인 곳에 패시브 자금이라는 엄청난 양의 기름이 쏟아진 격이네요. 지수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이건 정말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아까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시장이 계속 흘러내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계속 하락장이었죠. 그럼 당연히 주가가 더 떨어지는 쪽에 베팅한 세력들, 즉 공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던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지수가 이렇게 갑자기 폭등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바로 이 잔혹한 도미노의 마지막 희생양, 즉 쇼스퀴즈의 타겟이 됩니다. 쇼스퀴즈요? 등을 넘어서자 이들은 파산을 면하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비싼 값에라도 주식을 당장 되사서 갚아야만 하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죠. 제가 예전에 다른 시장을 다룰 때 썼던 고무줄 비유가 여기 딱 들어맞네요. 여러분, 하락할 거라고 굳게 믿고 고무줄을 아래쪽으로 엄청나게 팽팽하게 당기고 있었는데 기관의 차익 거래와 패시브 매수세라는 가위가 그 고무줄을 위에서 툭 끊어버린 겁니다. 아주 적절하고 무서운 비유네요. 그 팽팽했던 고무줄이 무서운 속도로 튕겨 올라가서 공매도 세력의 얼굴을 강타한 거죠. 결국 그들도 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강제 매수하면서 스스로 지수를 더 밀어 올리게 된 거고요. 맞습니다. 이것을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외국인은 8,800억 원이라는 미끼 하나로 선물 시장의 베이시스를 벌리고 기관의 차익 거래를 유도하고 패시브 자금의 추격 매수를 부추긴 뒤에 마지막으로 공매도 세력의 강제 청산까지 연쇄적으로 이끌어낸 겁니다. 정말 소름 돋네요. 그야말로 예술적인 설계 아닙니까? 단 하루 만에 지수를 5.04%나 끌어올린 이 완벽한 마술쇼는 자본주의의 가장 차가운 시스템과 알고리즘이 빚어낸 한편의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와, 정말 시장이라는 거대한 기계장치 안에서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서로를 억지로 맞물려 돌리는지 그 기계음을 바로 옆에서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외국인이 기관의 알고리즘과 파생상품의 구조를 이용해서 거대한 환상을 만들어냈다는 건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하루짜리 축제의 막이 내리고 난 뒤에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진짜 청구사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뼈아프게 직시해야 할 진실은 코스피 8,500이라는 환호성과 3조 1천억 원의 매수세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나 미래에 대한 신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좋아져서 오른 게 전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그것은 단지 컴퓨터 모니터 위에서 깜빡이는 가격 차이를 쫓아다니는 기계들의 알고리즘 파티였을 뿐이죠. 그리고 가장 서늘한 팩트는 이 모든 나비 효과의 시작점이었던 2월의 블루아울 사태, 즉 글로벌 유동성의 구조적인 가뭄은 아직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유동성 위기라는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군요. 하루의 화려한 지수 폭등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수면 아래서 여전히 진행 중인 거대한 유동성 리스크를 잠시 잊게 안들었을 뿐이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은 그대로입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앞으로 경제 뉴스를 보실 때 기관의 대규모 상크림 매수로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다.
혹은 역대급 지수 상승으로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헤드라인을 마주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해부했던 이 기계장치의 원리를 꼭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작정 휩쓸리면 안 되죠. 그 붉은색 상승 그래프 이면에서 진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파생상 틈에 작은 고기가 어떻게 거대한 몸통을 흔들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보실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이번 3월 18일에는 외국인의 얄팍한 트리거 하나로 기관의 알고리즘과 패시브 자금이 이렇게 쉽게 조종당하며 위로 솟구치는 기계적 폭등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엄청난 상승이었죠. 다들 환호했고요. 그렇다면 만약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떨까요? 글로벌 유동성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거대 자본들이 살기 위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진짜 패닉셀링이 닥쳤을 때 말입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날 시장을 기계적으로 떠받치던 그 수많은 차익거래 프로그램과 인덱스 펀드들이 이번에는 반대로 기계적인 연쇄 투매를 일으켜서 시장의 붕괴를 무자비하게 가속화시키는 거대한 단두대로 돌변하지는 않을까요? 화려한 8,500의 환상을 쌓아올린 바로 그 기계들이 말입니다. 와, 완전히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군요. 상승을 견인했던 기계가 방향만 바뀌면 시장을 붕괴시키는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 와, 정말 묵직한 화두네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장난 ATM기의 비유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네, ATMK 비유가 이 상황의 본질을 꿰뚫고 있죠. 화면에 찍혀있는 8,500이라는 화려한 숫자가 아무리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아도요, 정작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유동성의 문이 닫혀버린다면 그 숫자는 아무 의미 없는 허상에 불과할 테니까요. 네,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도 팩트라는 껍질 넘어 진짜 시장에 움직이는 깊은 진실을 찾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눈부신 지표에 취하기보다 그 아래서 돌아가는 차가운 톱니바퀴를 늘 주시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